어제 우리 분계에서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에 분계를 하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다, 상품 매출이다라고 쓰는데 그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 과목이라 그랬죠. 그럼 이 수익 계정 과목이라는 건 원가의 이익을 합친 게 수익이에요. 그럼 원가의 이익을 합친 수익을 대변의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물건 팔 때마다 그 대응되는 원가가 있을 건데 그걸 우리는 그때그때 원가로 대응을 하지를 않고 일단 팔았을 때는 매출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우리 기말에 우리 회계 기간 동안 팔린 원가를 한 번에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중에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대변의 매출 수익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돈 받았거나 받을 거에 대해서 인도했을 때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기말에 우리가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매출 원가로 한 번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우리가 기초가 있었는데 단기에 매입한 게 있고 기말에 얼마만큼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나머지는 다 팔린 거니까 그럼 우리 원가가 팔린 거니까 매출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다라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나중에 컴퓨터가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써준 행동을 기말에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써주면 지금 기초하고 상품 매입하는 건 사올 때마다 차변에 우리가 썼겠죠. 그럼 기말에 얼마 있다고만 써주면 컴퓨터가 상품 매출 원가를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쓰는 행동을 한다라고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하면 그때 여기랑 컴페어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기말 재고 자산이든 매출 원가든 계산하는 거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장부에 계속 물건 팔 때든 사올 때든 다 기록하는 계속 기록법이 있고 그리고 물건 사올 때만 기록해 놓고 팔 때는 기록 안 하다가 기말에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수량을 세는 방식인 실질재고조사법이 있고 그리고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섞어서 하는 혼합법 또는 병행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물건 팔 때도 몇 개가 팔렸다고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은 실제 재고액인데 그런데 기말 재고 수량은 그럼 추정값이 나오는 방식이 계속기록법이었고 실제 재고조사법은 우리가 판매할 때는 수량을 안 쓰고 있다가 기말에 몇 개 있는지를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세는 거예요. 그럼 기말에 있는 수를 세면은 몇 개가 팔렸을 거다라고 남은 거 뺀 나머지는 팔렸을 거라고 추정하는 방식이 실질재고조사법이었고 혼합법은 계속기록법에서의 판매 수량과 실질재고조사법의 기말 재고 수량 실제값만 가지고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는 걸 파악하는 방법이 우리는 수량 결정 방법의 혼합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혼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평소에는 장부에 쓰다가 우리가 하루 날 잡아서 뭐좀 깐깐한 회사는 매주 조금 루프한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재고 조사를 해서 실제 재고가 얼마 있는지와 장부에 팔렸었던 거하고 그 합과 기초와 매입의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감모 손실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분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수량이 결정이 되면 한 개당 얼마다라고 단가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인데 근데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인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걸 쓰고 그럼 물량 흐름의 가정법에서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했어요. 이 선입선출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물량 흐름과 일치하도록 우리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럼 이 선의선출법은 장점이 먼저 산 게 먼저 팔렸기 때문에 최근에 산 거는 기말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우리 공정 현행 공정 가치를 반영을 잘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원가가 옛날에 샀던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면 옛날 걸 팔았다는 건 쌀 때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그럼 매출 원가가 낮다는 건 이익이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이익이 높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우리 과대 계산되어서 부담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후익산출법은 제가 알고 있는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어요. 뭐 US 갭이라든지 IFRS라든지 이런 데서는 후익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후익선출법을 쓰고 있는데 이 후익선출법의 장점은 제일 마지막에 산 게 팔린 시점에 그 대응되는 원가가 제일 매출되기 직전에 샀던 게 팔렸다고 하는 방식이 후익선출법이에요. 그럼 이 후익선출법의 장점이 제일 최근에 산 게 팔렸다고 하는 거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원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 후익선출법은 거꾸로 최근에 산 게 옛날에 산 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응되는 원가가 하락하는 역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 옛날에 샀던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산 건 팔렸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재고를 다 소진하지 않으면 한 번 기초는 영원한 기초가 되겠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후익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물량흐름의 가정법에서 가중평균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평균법이라고 말하면 가중평균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중평균법 중에서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사용을 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서는 총평균법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쓰는 게 이동평균법인 경우 이유가 이동평균법은 매번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사올 때마다 지금 1,000원짜리 10개 샀으면 그냥 한 개당 1,000원짜리가 10개였는데 그 다음 또 10개 더 샀는데 2,000원짜리 10개 더 산 거예요. 그러면 20개 있지만 3,000원이면 개당 1,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사올 때마다 계속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팔렸을 때에 직전에 평균 낸 단가가 팔린 원가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유동평균법이니까 우리는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총평균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쭉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사온 전체 재고 수량에 1년 동안 사왔던 전체 금액을 나누기 n분의 1 하면 전체 평균 단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로 팔린 수량을 곱하면 매출 원가 우리가 사온 수량 그 남아있는 수량을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 이런 식으로 1년치를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선의선출법과 후익선출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부담에 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세금을 작게 내고 싶으면 후익선출법 또 이번엔 이익을 작게 내야겠으면 선의선출법 뭐 이런 식으로 후익선출법 많이 낼 거면 선의선출법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 기준도 그렇고 법인세법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반면에 총평균법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1년치 동안 사온 걸 전체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가정이라는 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재고자산을 사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사고 멈춰버리면 전부 다 소진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결과가 어느 방법 쓰든 간에 다 써버리면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진해서 사오고 동일하거나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면 어제 제가 앞머리 따서 선이총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럼 선의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크게 나오고 기말재고자산이 크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말재고자산과 이익은 함께 다니는 이유가 기말재고자산이 크면 매출원가가 작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작다는 건 우리는 이익이 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원가가 작으면 이익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과 매출 총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높이 계산되면 같이 높이 계산되고 낮게 되면 같이 낮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높으면 법인세가 당연히 비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거니까 얘는 이익과 함께 가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는 선의총후로 해서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출법인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우리가 마지막 매출한 후에 매입이 없다면 이 두 개의 값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건데 그럼 기말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는 서로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어제 제가 T계정이라는 걸로 봤었는데 T계정 봤을 때에 대변이 오른쪽이 기말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니까 기말재고자산이 높으면 매출 원가가 낮아질 거고 매출 원가가 높으면 기말재고자산이 낮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거꾸로 후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 그리고 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지금 이 결과에 정반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책을 바꿔서 할 거니까 뭐 이런 규칙이 있었다 정도만 암면만 더 두시고 자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걸 봤었어요. 우리 재고자산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기말에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저가법이라는 건 취득원가와 우리 공정가액 또는 시가를 비교해서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저가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낮은 금액으로 보여준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취득원가와 시가를 중에 낮은 거는 하락 취득원가보다 낮게 된 하락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인식을 하는데 취득원가보다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 두 개 중에 낮은 거라면 제가 어제 숫자로 예를 들었을 때 1,000원이고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800원이면 우리는 800원으로 장부가액을 만들 거고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500원이면 5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건데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면 우리는 1,000원이 작으니까 취득원가로 보여줄 거고 또 시가가 1,000원이고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500원이면 우리는 취득원가가 1,000원 작으니까 1,000원 취득원가로 보여줄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원가를 한도로 해서 우리 더 높게는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낮게 내려가게 되면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해 주는 방법이 저가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보면 어제는 제 감호 손실을 먼저 봤었는데 자, 우리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는 취득원가를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원가 한도로 우리는 상승분을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에 대변의 재고자산을 직접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재고자산의 가치를 줄여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으로 써서 만약에 200원이나 내렸다면 재고자산의 가격은 1000원으로 그대로 두고 1000원인데 200원 내려서 8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도록 우리가 차감 계정을 달 거라고 했었어요. 그럼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쓸 건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리는 우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가산돼 주는 성격으로 얘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게 가산이죠.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격이 내렸던 재고자산이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재고자산의 금액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었는데 이 계정 과목을 지워주면 반대로 써서 지워주게 되면 재고자산 금액을 줄여주던 게 없어졌으니까 장부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 회복을 인식을 할 건데 그럼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는 계정 과목은 얘는 우리가 가치가 하락했을 때에 영업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손충당금 환입일 때처럼 우리가 비용 처리했던 성격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거꾸로 매출 원가 비용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론상 참고로 우리가 공정가치 위에는 시가하고 취득원가를 비교한다 했는데 그 시가는 일반적으로는 순실현 가치인데 순실현 가능액인데 이 순실현 가능액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비용을 뺀 거라 그랬죠. 여기 책에서는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제가 판매 가격이라 그런 거고 판매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판매 비용.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제품이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팔면 1200원이래. 그러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1200원에 팔고 파는데 드는 부대 비용이 300원이래. 그러면 우리는 실현 가능한 금액은 9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장부에 1000원 적혀 있으면 100원이 내렸다라고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이나 제품이나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하지만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우리가 이 원재료를 또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올 수 있을까? 그게 얘의 공정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취득 원가하고 비교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건 용어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에 대해서 발생한 건데 이걸 금액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량 결정 방법으로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할 게 정상 감모 손실이냐 비정상 감모 손실이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정상 감모 손실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라 그랬죠. 그럼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한다는 건 어떻게든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감모는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보시면 대변에 둘 다 재고 자산이 나갔죠. 둘 다 자산이 없어진 건 똑같은 건데 정상 감모 손실은 이게 원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영업 비용인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한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자산이 없어졌는데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계가 될 때는 이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이런 계정 과목으로 정상 감모는 분계가 되는 게 아니고 매출 원가로 분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별도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정상 감모 손실은
나중에 컴퓨터가 알아서 붕괴를 다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붕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게 우리가 재고 자산이었고, 다음 투자 자산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이 투자 자산에선 자고 먼저 특이한 걸 봤던 게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을 일컫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쓰는 경우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거는 경우, 우리가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그럼 그 보증금 걸기 위해서 우리가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우리가 예치하다라고 했으면 대변에는 보증금 걸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우린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이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보증금인데 내 돈이죠.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그럼 또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어요.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영업활동에 쓸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방금처럼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토지든 건물이든 어떤 거 사든 간에 우리는 계정 과목을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고, 하지만 얘도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등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납부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취득세 얼마를 줬다 하더라도 얘가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산 거라면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건물 샀다면 그 취득세도 투자부동산. 근데 만약에 그럼 얘를 사는데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 그러면서 취득세를 내면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였죠. 우리가 그게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모든 자산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만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린 투자 부동산을 보고 나서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해서 봤는데, 이 유형 자산이라는 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에서는 뭐 토지하고 건물은 제가 특별한 설명을 안 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를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구축물은 우리 경계선이 뭐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 따위를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토지라고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런 형태 주차장이라든지 굴뚝, 교량 뭐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우리 제조업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를 기계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장치하고 관련된 거는 제조하고 관련이 됐다라고 이제 그냥 간주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기계장치는 우리는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량 운반구는 우리가 그 버스든 트럭이든 승용차든 그냥 흔히 동력의 힘으로 달리는 자동차들을 전부 다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죄송해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비품은 우리 소모품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짧게 그냥 쓰고 소모성 있게 쓰는 것들은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할 거고, 근데 이걸 내구성 있게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을 할 거라면 그걸 비품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할 거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우리 에어컨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혹은 책상. 자, 그리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 이 건설이라는 말은 회계상의 건설이라 표현하는 건 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자가 창출할 때에 들어간 부대 비용을 돈을 모아두기 위한 임시 성격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었죠.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그 건물이든 기계장치든 뭔가를 만들 때 계약금을 줘도 대면에 돈 주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중도금을 줘도 대면에 돈 주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그럼 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모아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 단계라면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도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으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자산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이면 중공공사, 기계장치였으면 시운전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완성할 때까지 취득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고 있다가 완전히 완성을 하고 나면 그때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적어뒀던 계정 과목을 다 모아서 이제 취득 원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변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쓰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임시 성격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 취득 시점이라는 걸 또 이야기했었는데 유형 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다라고 했고 그럼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하고 차이는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하도록 쓰는 시운전비라든지 우리 땅이면 우리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영업 활동에 쓸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게 재고 자산하고의 차이였죠. 그래서 오히려 유형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이었는데 그럼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비용 처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책 순서대로 가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지출 때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적 지출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한 요건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일으키거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우리 증설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로 일단 자산 처리한다는 건 이 돈이 자동차 엔진 교체했다면 대면에 돈 나가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쓰고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면 대면에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주고 차변에 건물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했죠. 그런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그 비용이 크지는 않고 경미한 것들이에요. 이건 지출 즉시 전액 비용 처리를 할 건데 그 즉시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가 형상 유지, 원상 회복, 능률 유지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서 고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수익적 지출로 형상 유지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기가 고장났다. 그럼 복사기 고쳐야 되겠죠? 그것도 수선비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능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동차는 돈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혹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럼 그 돈도 차량 유지비다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하면 자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하면 비용. 자본의 친구는 자산이고 수익의 친구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되 이걸 말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봤는데, 자, 감가상각은 우리가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산을 쓰면 이제 달아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 자산을 못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못 쓰게 된다라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말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유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산의 유출이 발생해서 자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어지는 만큼은 그럼 자산이 사라지는 만큼 비용화 시켜주는 게 감가상각인 건데, 그럼 우리가 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취득원가 그리고 내용연수 그리고 잔존가액,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감가상각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내용연수 동안 얼마를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지 금액을 산출하는데 그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에요.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숫자는 취득원가 120, 잔존가액 20만원이었으니까 그럼 감가상각을 어제 내용연수 5년 동안 100만원을 상각하면 되니까 취득원가 120에 잔존가치 20만원을 빼는 거였었죠. 자,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도 용어를 봤었는데 이 용어 말고도 제가 장부가액이라는 걸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이 장부가액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산 차가 400만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1000만원에 사서 400만원 달아가지고 600만원이에요 라고 보여준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600만원이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600만원이 장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600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1000만원에 샀는데 400만원 달아서 600이라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보여주려는 장부 금액은 6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가격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 가액이다라고 했어요. 유형자산에서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꿨으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장부 가액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라는 게 미상각 잔액이라는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얼마만큼 달아서 없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달할 거라는 추정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쓸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럼 첫 번째 정해법이라는 건 매우 간단한 방법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n분의 1 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냥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 해가는 방식이 정해법이었고, 정률법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미상각 잔액에 곱하기 기획재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정률을 곱해주는 방식이 우리는 정률법이었죠. 그래서 정해법은 취득원가, 어제 우리 숫자 쓴 거는 120만원에 잔존가치 20만원 뺀 100만원을 5로 내용연수 5로 나누면 매년 20만원씩 5년간 쓰면 100만원이 다른 방식이었는데, 정률법은 어제 예제에서 취득원가 120만원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니까 첫 시작할 때는 120만원에 0.451이라는 정률을 곱해버려서 1차년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1차년도 했던 거 뺀 나머지 미상각 잔액에 또 0.451 곱한 게 2차년도 거,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정률법이었었어요. 그럼 얘 두 개의 큰 차이가 잔존가치를 빼고 시작하느냐 얘는 안 빼고 시작하느냐, 그게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 빼고 시작한 얘는 나중에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 책 바꾸면
다른 방법들하고 다 같이 제가 보여드릴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직접법이라는 건 대변의 차량 운반구,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의 계정 과목을 직접 써서 대변에 써서 줄여버리는 방식이 직접법인 거고, 간접법은 취득원가는 그대로 두고 얼마에 샀는지 그대로 두고 얘 가치가 얼마만큼 달았다라는 자산,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다는 방식이 간접법이었는데, 간접적으로 줄여준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간접법으로 쓰는 게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훨씬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었죠. 제가 어제 예를 들었을 때 1억짜리 기계장치가 있어요 라고 장부가액을 그냥 알려주는 것보다 100억에 샀는데 99억 따라서 1억짜리 기계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외부 이용자한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처분할 때는 좀 불편하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유형자산을 처분을 했는데, 자, 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장부의 모든 기록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장부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 대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 그리고 취득원가를 대변에 먼저 쓰고, 그리고 차변에 이 유형자산의 다음 번호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그리고 얼마 받는지를 써서 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처분은 방금의 경우에는 매각의 경우의 처분이고, 하지만 우리는 꼭 이것만 처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처분인데, 그 철거해서 없애버릴 때는 우리는 장부 금액만큼이 지우면서 없어진 손해다. 그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었죠. 그럼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가 들면 그 철거비는 우리는 철거하면서 손해본 돈에 더해져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 반면에 토지 사면서 땅을 쓰려고 하는데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토지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었었죠. 즉시 철거하는 경우, 어제 이야기했던 거. 자,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가액만큼 재해 손실이다라고 처리했죠. 그럼 장부가액만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든 첫 시작은 대변의 유형자산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써놓고 그 차이가 재해 손실이다. 우리가 없애버린 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재해당해서 없어졌으면 재해 손실. 뭐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가입 안 돼 있든 재해 손실 생각하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쓸 수 있지만 두 개 다 쓸 수 있으면 문제에서 말해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해 손실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한 거였고, 다음 이 무형자산을 봤었는데, 이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을 무형자산이다라고 했죠. 이 무형자산은 형체만 유형자산하고 서로 다르게 없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유형자산과 조건은 똑같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식별 가능성은 형체 식별이 아니라 뭔가 마크를 보면 어디 거야, 어디 특허야. 여러분들 아이폰 4가 마크 보면은 이거는 어디 거야 라는 거 알죠? 그런데 다른 물건에 붙어 있으면 쟤는 짝퉁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걸리면 큰일 날 거야, 이 생각하는 게 어디 거라는 걸 식별을 하고 그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거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형의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사용하는 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무형자산의 종류에서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영업권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깝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형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활발하게 그리고 인지를 해주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한미 FTA라는 건 아마 그 하던 시절이 기억이 나실 분이 있을 만큼 소몰 아저씨들 와서 국회 앞에서 소들 막 똥 싸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데모 하는 시절 이전과 이후가 우리 무형자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된 게 그 이유인 것처럼 이제 지적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인지가 커졌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회계를 77년도에 일본에서 번역된 걸, 일본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계도 그래 세법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걸, 우리는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정 과목을 잘못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은 영업권을 권리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럼 권리금 생각했을 때 권리금은 내가 주고 사오면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걸 나 혼자서 나 이제 권리금 얼마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나 얼마 재산 있어라고 말하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금 제가 노란색 줄 거둔 거는 시험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무형 자산을 인식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영업권을 내부 창출한 걸 인식 안 하는 거지. 우리는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럼 산업재산권도 원래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인데 대한민국이 계정 과목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쓰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도 각각의 개별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개발비는 끝에 B자가 끝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닌 우리 개발비가,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은 건 다 비용 계정 과목이었죠. 우리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는 우리는 연구비 혹은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개발 단계로 넘어간 거는 그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우리는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 과목 쓰려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해야지만 우리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가 저와 같이 새로운 거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